우시집 막내가 소한테 형님 한대. 소가 글쎄 형님 소리를 들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한대. 싸움을 그렇게 잘한대요. 천하장사를 13번인가 한 황소래요. 돈을 바가지로 긁는데요.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총각이 장가를 들어 우서방이 되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라 세간이라고 받은 건 가마솥 하나와 장독, 그리고 돌투성이 밭대기 하나와 철도 안 든 순놈 송아지 한 마리뿐이었다. 혼례날 처갓집 식구들이 세간을 보고 수군댔다. 소치 하나야? 달랑 하나? 밭대기라고 저 돌 좀 봐라. 돌이 농사 짓겠다. 저 송아지는 또 뭐야? 콧뚜레도 안 꿰 녀석이잖아. 울상이 된 새신랑은 새색시 눈치를 살폈다. 새색시는 그 모든 것을 못 들은 척하고 방긋 웃어 보였다. 신랑은 그 미소 하나에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다. 우서방이 속삭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소만 제대로 키우면 밥 굶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먹고 살 길은 산비탈을 개간해 밭대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소가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툭하면 큰 집 어미소에게 달려가는 송아지를 길들이는 일이 급선무였다. 우서방은 송아지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가서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쇠죽솥에 넣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소치 하나뿐이라 쇠죽을 끓이면 밥을 못 짓고 밥을 지으면 쇠죽을 못 끓이는 것이다. 사람보다 소가 먼저라 우서방은 쇠죽을 먼저 끓였다. 사람이 먹는 밥보다 송아지가 먹을 쇠죽을 먼저 끓인다고 새색시가 눈치를 하면 마당으로 나가 별을 보는 척했다. 그러면 새색시가 따라 나와서는 신랑 옆에 앉아서 같이 별을 봤다. 나란히 앉아 별을 보다가 푸웃하고 새색시가 웃음을 터뜨렸다. 저 별을 먹으면 배가 부르려나요? 그 한마디에 둘이 함께 웃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으면 됐다. 송아지에 그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금세 엉덩짝이 떡 벌어지고 머리 꼭대기엔 뿔이 삐죽 올라왔다. 이젠 드디어 소의 길을 들일 참이었다. 냇가 모래밭에서 큰형님이 앞에서 콧뚜레를 잡고 우서방이 뒤에서 쟁기를 잡았다. 송아지는 버티고 형님은 끌고 모래는 사방으로 튀었다. 이랴. 형님이 소리를 질렀지만 우서방은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 우서방은 대신 소한테 이렇게 말했다. 형님, 우로 가십시오. 형님, 자로 가십시오. 짜증이 난 형님이 돌아보았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소한테 하는 말이냐? 우서방은 진지했다. 형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형님은 멍하니 동생을 바라보다가 황소를 바라보다가 다시 동생을 바라보았다. 내 놈이 제 정신이냐? 보름쯤 지나자 소가 제법 길이 들었다. 여전히 형님이 콧뚜레를 잡고 우서방이 쟁기를 잡았다. 형님, 저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냇가에서 그 광경을 본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빨래하다 말고 재미난 구경을 하러 모여든 것이다.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우간의 막내가 소한테 형님 한대. 소가 형님 소리를 듣고 움직인대. 아이고 세상에. 마침내 길이 다 들었다고 여긴 우서방은 산비탈을 개간하기로 했다. 그런데 냇가 모래밭에서는 그렇게도 잘하던 녀석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산비탈 밭에서는 우이독경이었다. 이랴. 산골짜기 떠나갈 듯 소리쳐도 다리에서 땅으로 뿌리를 내렸는지 꼼짝도 안 했다. 형님이 올라와 쟁기를 잡고 회초리로 때리며 이랴. 하고 목이 쉬라고 외쳐도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형님은 쟁기를 땅에 내팽개치고 씩씩대며 내려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야, 이놈은 소가 아니라 돌덩어리다, 돌덩어리. 혼자 남은 우서방이 곰방대에 불을 붙이려다 문득 번쩍 다른 생각이 들었다. 쟁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앞으로 갑시다. 그 순간 소가 한 발을 내디뎠다. 우서방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형님, 왼쪽으로 도세요. 소가 그대로 돌았다. 형님, 멈추세요. 그러자 딱 멈췄다. 우서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하고 쳤다. 아이고, 이 녀석은 형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형님 소리에 반응하는구나. 지나가던 홍영감이 배를 잡고 웃었다. 우서방, 그럼 자네는 저 황소의 동생인가? 그날 이후 우서방의 산비탈밭은 마을 최고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꾼들 틈에는 갓난아이를 업은 안악도 있었고 담뱃대를 문 노인도 있었으며 심지어 훈장어른까지 학동 하나를 데리고 구경 왔다. 훈장이 학동에게 나지막이 일렀다. 저것이 바로 우이독경의 반대 경우이니라. 소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소 마음을 알아들은 것이지. 학동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그냥 웃긴다고만 생각했다. 우서방은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는 쟁기질하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밭두렁에 앉아 담배만 피웠다. 구경꾼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비로소 쟁기질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소를 형님이라 부르면 우리보다 서열이 높은 거 아니에요? 우서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쟁기는 끌어주잖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님이 맞네요. 아내의 지적에 기분이 상한 우서방이 다음 날 일부러 형님을 빼고 소에게 말했다. 어서 갑시다. 소는 미동도 안 했다. 가자. 꿈쩍도 안 했다. 야, 가자. 그 자리에 소가 드러누웠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와 웃고 난리였다. 이젠 말도 안 듣네. 결국 우서방이 졌다. 형님, 갑시다. 그제야 소가 일어났다. 화가 난 우서방이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갔다. 하지만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이 소, 그 형님 소 아니요. 그 소를 사면 나도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도 소를 사지 않았다. 한 장사꾼이 물었다. 소를 살 테니 형님이라고 안 부르게 할 수 있어? 우서방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장사꾼이 혀를 찼다. 그럼 소가 아니라 형님을 파는 셈이네. 화가 나기도 하고 내친 김에 도축장으로 갔다. 그런데 소가 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서방의 손이 떨렸다. 장가올 때 받은 그 송아지, 직접 먹이고 키운 세월이 그 순간에 밀려왔다. 우서방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형님, 내가 잘못했소.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대뜸 물었다. 소 팔았어요? 우서방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게 아내는 마당에 버티고선 황소를 보더니 푹 하고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러고는 여물통에 여물을 듬뿍 퍼담았다. 황소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며 아내가 중얼거렸다. 아주버님, 많이 드세요. 눈이 동그래져서 색시를 봤더니 색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그날 밤 우서방은 정성을 다해서 색시를 안아줬다. 그런데 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우서방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외나무 다리에서 덩치 큰 황소와 마주쳤는데 상대 소가 으르렁거리며 밀어붙였다. 그 순간 우서방의 소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그때 우서방이 말했다. 형님, 밀어붙이세요. 형님 소가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더니 점점 상대 황소를 밀어냈다. 상대 황소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외나무 다리에서 물러났다.
형님 손은 더 쫓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우서방이 말했다. 형님 갑시다. 형님 손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다. 우서방이 중얼거렸다. 우리 형님 장사소였구나.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밭에는 매년 콩을 심었고 끼니 때마다 쇠죽솥에는 콩이 그득해졌으며 형님 황소의 덩치는 그야말로 산처럼 우람해졌다. 그해 가을 이웃마을 박서방이 찾아와 소싸움을 붙여보자고 했다. 박서방 소는 이 일대에서 소문난 싸움소였다. 우서방, 우리 소끼리 한번 붙여봅시다. 지는 쪽이 콩 2가마 내기요. 우서방은 황소를 힐끗 봤다. 황소도 우서방을 힐끗 봤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소가 콧김을 팍 내뿜으며 앞발로 땅을 굴렀다. 소싸움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박서방 소가 먼저 돌진해 왔다. 우서방네 황소는 옆으로 가볍게 빠지더니 어깨로 옆구리를 밀었다. 박서방 소가 비틀거렸다. 우서방이 외쳤다. 형님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우서방의 말을 들은 황소가 진짜로 밀어붙였다. 박서방 소가 꽁무니를 뺏고 구경꾼들이 뒤집어졌다. 박서방은 울먹이면서 콩 2가마를 내놓았다. 그날 이후 소싸움에만 나가면 13전 13승, 형님 황소는 패배한 적이 없었다.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소싸움 대회를 열었다 하면 우서방의 형님 황소가 장사가 되었다. 형님 옆구리를 파고드세요. 형님 계속 밀어붙이세요. 형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소싸움 대회장에는 폭소가 터졌다. 어떤 이는 뒤로 넘어지며 웃고 어떤 이는 무릎을 치며 웃었다. 그러다가 우서방네 황소가 이기면 또 와락 함성이 터졌다. 단오에는 금송아지, 칠석에는 송아지 1마리, 추석에는 금 20돈. 우서방은 점점 부자가 되어갔다. 어느 해 추석 우서방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황소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았다. 새색시, 아니 이제는 아이 셋을 둔 아내가 그 옆에서 웃었다. 여보, 형님한테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서방은 멋쩍게 웃다가 정말로 황소 앞에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형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황소는 콧등에 잡힌 주름을 움직이며 여물을 되새겼다. 마치 아 그래 잘 됐네 하는 것 같았다. 금송아지의 황금 20돈까지 휩쓸며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된 우서방. 이제 산비탈 밭은 남부럽지 않은 옥토가 되었고 형님 황소 외양간은 웬만한 기와집 안방보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님 황소가 쇠죽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우서방이 정중하게 형님 고소한 콩물이 왔습니다. 한 사발 하시지요. 라고 해도 황소는 먼 산만 바라보며 푸푸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병이라도 났나 싶어 의원을 불러보니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걸 보니 마음의 병이요. 라는 소리만 돌아왔다. 알고 보니 사연은 이랬다. 이웃 고을 박진사 댁에 꽃분이라 불리는 아리따운 암소가 1마리 있었는데 지난 소싸움 대회 때 응원을 온 그 암소를 보고는 형님 황소가 홀딱 반한 것이다. 우서방은 황소 형님을 장가 보내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비단수건을 목에 두르고 박진사 댁을 찾아가 당당하게 청혼했다. 천하장사 우리 형님 황소가 진사님 댁의 꽃분이를 흠모합니다. 암소를 파시든지 아니면 혼사를 치러주시지요. 박진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소싸움이나 하는 거친 황소에게 내 금지옥엽 꽃분이를 줄 순 없네. 진정 우리 꽃분이와 짝을 맺어주고 싶거든. 이번 가을 풍년제 때 열리는 수레 끌기 대회에서 우승해 보게나. 쉽지 않을 것이네. 힘만으론 안 되고 주인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네.
집에 돌아온 우서방은 황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님, 꽃분이 형수님을 모셔오려면 이번에 실력 발휘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 소리에 죽어가던 황소의 눈에 번쩍 불이 켜졌다. 그날로 황소는 쇠죽 3그릇을 뚝딱 비우고 연습에 매진했다. 가을 풍년제 당일,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수레가 있었다. 다른 소들은 그 수레를 끄는 신용만 하다 앞다리가 꺾이기 일쑤였다. 드디어 형님 황소의 차례. 우서방은 평소처럼 쟁기를 잡듯 수레 뒤를 잡고는 전보다 훨씬 공손하고 간절하게 외쳤다. 형님, 저기 꽃분이 형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채통을 생각해서라도 한 걸음만 떼 주십시오. 우서방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황소는 뒷발에 힘을 빡 주더니 땅바닥에 발톱이 박힐 정도로 힘을 썼다.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았다. 아이고, 세상에 암소에게 형수님이라니. 우서방, 저러다 암소한테 절까지 하겠네. 하지만 웃음소리는 이내 함성으로 변했다. 형님 황소가 콧김을 뿜으며 무거운 수레를 마치 평지를 걷듯 끌어버린 것이다.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황소는 꽃분이가 있는 쪽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로 음메. 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다. 결국 박진사는 꽃분이를 우서방내로 보냈다. 홀레날 우서방은 형님 황소의 뿔에 빨간 댕기를 메어주고 꽃분이 암소의 이마에는 연지곤지를 찍어주었다. 우서방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소 잡는 잔치가 아니라 소 장가 보내는 잔치를 벌였다. 우서방이 술상을 차려놓고 소부부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형님, 형수님, 백년해로 하시고 금송아지 술술 낳아주십시오. 그로부터 10달 뒤 우서방네 외양간에는 형님 황소를 쏙 빼닮은 튼튼한 송아지가 태어났다. 우서방은 이제 그 송아지를 보며 허허 웃었다. 자, 조카님. 숙부가 맛있는 콩죽 쏘았으니 어서 드세요. 형님 황소와 우서방에 관한 이야기는 경상도 영천지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이 게으른 인간아, 일은 안 하고 맨날 낮잠이나 자면서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로 내 눈을 영영 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편 산신령 부인의 정체입니다. 따스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어떤 봄날이었습니다. 충청도하고도 계룡산 기슭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봉다리, 이름처럼 달콤하게 살고 싶었는지 농사일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내 이름은 복순이. 새벽에 일어나 불 떼고 밥 짓고 나물 뜯고 밥 메고 10사람 몫을 혼자 해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당신이 문제야?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늘 방긋이었지요. 어느 날 참다 못한 복순이가 마침내 재촉했습니다. 여보, 비탈밭을 이제는 갈아야 할 때가 됐어요. 봄에 씨를 못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봉다리는 눈도 안 뜨고 대꾸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어제도 내일이라 하셨잖아요. 모레 하지 뭐. 참다 못한 복순이가 쟁기를 봉다리 발밑에 툭 던져놓자 봉다리는 마지못해 쟁기를 짊어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복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번에는 진짜 밭을 갈겠지. 점심 무렵 들밥을 이고 밭에 가보니 쟁기는 땅에 꽂힌 채로 봉다리는 우통을 벗어 던지고 팔베개하고 드르렁드르렁 자는 게 아닙니까? 복순이는 잠시 그 꼴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살살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구수하면서도 독했지요. 그것은 불의 풀, 물에 녹이면 끈적끈적 달라붙고 마르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봉다리가 또 밭에서 드러누워 코를 골자 복순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붓으로 그의 눈꺼풀에 불의 풀을 발랐습니다. 봉다리는 꿈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었는지 희죽희죽 웃으며 자고 있었지요. 그리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붓기 시작했습니다. 봉다리가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열렸습니다. 왜 이래? 봉다리가 두 손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벼도 안 열렸습니다. 당겨도 안 됐습니다. 눈꺼풀이 마치 접착제로 붙인 듯 꼼짝도 안 했지요. 그때 봉달의 아내가 막대기를 들고 신랑의 정강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게으른 인간아. 나는 계룡산 산신령의 부인이다. 내 아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새벽부터 밥을 지어 이고 오면서 단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낮잠이냐? 마누라한테 무관심하고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로 내 눈을 영영 뜨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자초한 일이니라.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눈이 떠지지 않으니 놀란 사내는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새벽 달기 울면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눈만 돌려주신다면 마누라를 업고 다니겠습니다. 제발 눈만 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말이 진심이라면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겠지. 여기서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영험한 샘이 있으니 가서 얼굴을 씻어라. 봉다리는 두 손을 더듬거리며 기면서 넘어지면서 샘을 찾아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을 담그자 불에 풀이 녹으며 눈꺼풀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보인다! 보여! 봉다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돌아가 쟁기를 잡고 있는데 복순이가 들밥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복순이는 땀 흘리며 밭을 가는 남편을 보고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어머, 여보.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봉다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신령 부인께서 일하라 하셨소. 함부로 쉴 수가 없어. 한낮인데 배는 안 고프세요? 밥 먼저 드시고 하셔도. 가르침이 지엄한데 어찌 잠깐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겠소. 복순이는 뒤돌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소였지요. 그날 이후 봉다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어찌나 열심인지 새벽에 외가리 한 마리가 끼룩대며 날아가면 아이고, 산신령 부인께서 보고 계시다. 하며 더 빨리 움직였지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의 고방은 핵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는 뱃속에 든 아이를 쓰다듬으며 혼자 방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산신령의 부인은 처음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2편 충성스러운 노비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세상 물정을 도통 모르는 진사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오씨,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오 멍청이라고 불렀지요. 물론 당사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집 노비 이름은 막쇠, 영리하기로는 동네방네 소문났고 잔꾀 쓰기로는 배겨우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이 처음 벼슬길에 들었을 때 막쇠가 말발굽을 가져와 진상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글쎄다, 뭔가 귀한 것이냐? 바로 백마의 뿔이옵니다.
뭐? 말에 뿔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궁예 왕이 도술로 자신의 백마머리에 뿔을 돋게 하였는데 그게 후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지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궁예왕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검은 소가 쓰러져 죽자 나으리가 막새에게 명했지요. 도살에서 고기를 가져오너라. 소를 잡아서는 속살과 내장을 죄다 챙겨다 놓고는 막새는 가죽과 뼈만 주인에게 올렸습니다. 막새야, 속살은 어디 갔느냐? 막새가 나으리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검은 소는 본래 속이 없사옵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막새는 동네 머슴들을 불러서는 수육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느 해 주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례를 어찌 치러야 하는지를 주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막새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나으리,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막새는 상복을 챙기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법을 일러주고 절은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으리 귀에 대고 알려줬습니다. 울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리가 웃을 것 같으면 슬쩍 팔꿈치로 찔렀고 조문객에게 인사를 잊으면 등을 밀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아무것도 안 드셔서 병이 나셨다면서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면 오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새가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었지요. 3년 여묘살이도 막새가 옆에서 다 챙겼습니다. 허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동네가 오진사님은 훌륭한 효자. 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두 사람이 밤길을 함께 걷다가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도적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에워싸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도목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는 양반 하나쯤은 없애버려도 뒤탈이 없겠지. 칼이 나으리의 목 앞까지 다가오는 순간 막새가 나으리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깐! 도적 두목이 멈칫했습니다. 막새가 칼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말만 양반이지. 백성의 고혈을 짜기는커녕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치여. 죽여봤자 아무 소용없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게 했다면 내가 했지 주인 나으리는 안 했소이다. 도적 두목이 잠시 막새를 내려다보더니 칼을 걷었습니다. 의로운 놈이구나. 가라.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으리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막새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막새를 충노라고 불렀습니다. 소를 속여 먹은 것, 말발굽을 보물이라 속인 것, 그 모든 잔꾀는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몸으로 주인 앞에 선 그 한순간이 그의 삶 전체를 말해주었으니까요. 제3편 사대부가 만든 간통죄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법률로 이름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율문의 밝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벼슬아치들이 줄을 서서 배우러 왔지요. 선비는 날마다 사랑방에서 수업했고 아내는 안채에서 바느질하거나 부엌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얇은 벽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그 벽 너머로 남편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귀에 걸리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외간 사내와 눈이 맞아 간통하면 곤장 80대이고 주인이 종의 계집을 가늠하면 문제 삼지 아니한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인들이 곤장 8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맞으면 30대만 맞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율무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옛 사대부들이 만들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무엇이 그래요? 남자에게 유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간통하면 남자는 죄가 없고 여자는 아주 무겁습니다. 또 종의 아내는 사람도 아닙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지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양반집 여주인이 여종의 남편과 간통해도 죄가 없겠군요. 아내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르지요. 문사는 웃었습니다. 보시오. 법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법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도 사대부들끼리만 만들지는 말았어야지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제4편 공부보다는 아내가 더 좋아입니다. 경상도 땅 성주에 어떤 사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갓 혼인한 신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밤낮으로 아내 곁에 붙어서는 책장은 하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아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젊어서 경계할 것은 색이니라. 하물며 남녀의 사이는 정이 지극하면서도 반드시 유별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가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집을 떠나 한양으로 유학 가도록 하거라. 입신양 명하여서 우리 가문을 드러나게 하도록 하라.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떠났지만 아내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양으로 가다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친 몰래 바로 이웃집의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담을 넘어와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모 할멈이 이를 보고는 놀라 주인에게 일렀습니다. 집안에 몹시 괴이한 일이 있사온데 선비께서 한양으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 신부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지 밤마다 종적이 이상이 아릇하오니 남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일찍 싹을 잘라버려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인 영감이 대답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찌할 수 있겠느냐? 증거를 찾아오도록 하라. 하루는 할멈이 며느리의 뒤를 밟고 와서 주인 영감께 알렸습니다. 사내가 이미 담을 넘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몽둥이를 쥐고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이러느냐? 단번에 박살을 내버릴 테니 의당 속히 나와 죽어라. 그런데 나온 사람을 보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자식을 죽일 뻔했구나. 내가 들으니 단술을 마시는 사람은 비록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깊이 빠진다고 해도 몸을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맡기겠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서 공부했고 밤에는 떳떳하게 아내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마을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저 집안 아들은 사랑도 공부도 둘 다 잘하는구나.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